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 오시겠대요. 남편의 말에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게 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모든 건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시작됐다. 새벽 2시 하복부를 칼로 긋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병원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겼고 아기 방은 조립 안 된 가구와 뜯지도 않은 박스들로 난장판이었다. 프리랜서 번역 일을 막바지까지 붙잡고 있던 내 욕심이 화근이었다. 유나야, 괜찮아? 민호를 깨워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차 안에서도 진통은 멈추지 않았다. 택시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더 빨리 달렸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를 휠체어에 태웠다. 그리고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왕절개 해야겠어요. 아기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술대 위에 누워 형광등 불빛을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내일인가?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차가운 소독액이 배에 닿고 마취제가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하반신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목소리와 함께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눈물이 났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뿐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내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배는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다.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화장실을 가려면 간호사 2명의 부축이 필요했고 일어나 앉는 것조차 비명을 참아야 했다. 그런데 3시간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신생아실에서 데려온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는 쉬지 않고 울었다. 나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수유를 시도했다. 젖은 나오지 않았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고 간호사는 엄마가 긴장하면 아기가 느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 퇴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됐다. 거실은 전쟁터였다. 아기 용품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주방 싱크대엔 일주일치 설거지가 그대로였다. 민호는 회사에 복귀했고 집에 있을 땐 상자 하나 제대로 뜯지 못했다. 여보, 이 젖병 소독기 설명서 어디 있어?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민호는 물었지만 결국 내가 다 지시해야 했다. 배의 상처는 벌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아기를 안으면서 삐걱거렸다. 첫날 밤 아기는 2시간마다 깼다. 나는 제왕절개 상처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기를 안았다.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아기를 달래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유나야, 우리 손주 보러 왔어. 미숙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반찬 가득 든 보자기를 들고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나는 직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시어머니 오미숙의 첫마디였다. 집안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제왕절개 상처를 움켜쥐고 겨우 현관까지 나왔는데 인사도 전에 집안 냄새부터 지적당했다. 애 기저귀 냄새 좀 나네. 환기 자주 시켜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다. 미숙은 내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 2개가 들려 있었다. 반찬 좀 해왔어. 민호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들 걱정이 먼저였다. 나는 일주일 전 배를 가르고 아이를 낳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손주 어디 있어? 미숙은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가려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다. 그녀는 이미 아기를 안아 올리고 있었다. 어머,
우리 예쁜 것. 할머니 왔어. 아기를 보는 미숙의 눈빛은 달라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애가 좀 작네. 잘 먹이고 있어? 미숙이 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조산이었는데 당연히 작을 수밖에. 젖은 잘 나와? 또 물었다. 아직 완전히는 안 나와서 분유 섞어서 먹이고 있어요. 내 대답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애가 작지.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도 알아. 젖이 잘 안 나오는 게 내 잘못이라는 거. 밤새 유축기 돌리면서 10ml도 안 나오는 모유 보며 울었던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자, 나는 부엌 좀 봐야겠다. 미숙은 아기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아기를 안으려다 배가 아파서 신음을 삼켰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온 건 그때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너 밥 먹었니? 미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환해졌다.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냄비 꺼내는 소리, 물 받는 소리. 미숙은 순식간에 주방을 장악했다. 이게 뭐야? 냉장고에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떡해.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나한테 들으라는 소리였다. 나는 일주일 동안 아기 돌보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는데 반찬을 언제 만들어? 여보, 어머니 좀 도와드려. 나는 민호에게 속삭였다. 배가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민호는 주방으로 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순간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내가 다 해주면 얘는 뭐하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얘라니. 나를 얘라고 불렀다. 나는 39살이고 방금 아이를 낳았고 배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예. 어머니, 유나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후조리 중인데. 산후조리? 나도 애셋 낳았어. 다들 그렇게 낳고 사는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미숙은 칼로 물을 썰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요즘 사람들이 나약한 걸까? 하지만 배의 통증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일어나 앉는 것조차 고문인데 나보고 주방에서 요리하라고? 유나야, 밥상 좀 차려. 미숙이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민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거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떨며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다. 배에 상처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애 보면서 밥 먹어야지. 미숙이 말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식탁에 앉았다. 미숙은 민호 앞에 밥그릇을 먼저 놓았다. 큰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서 많이 먹어, 힘들지? 아들에게는 다정했다. 내 앞에 놓인 그릇은 작았다. 넌 적게 먹어야 살 안 쪄.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유 중인데 적게 먹으라고? 아기 안고 밥 먹으라며 작은 그릇을 주는 게 배려인가? 식사 내내 미숙은 민호에게만 말을 걸었다. 회사 일은 어때? 요즘 힘들지? 반찬 더 먹어.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아기가 울자 나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야 했다. 미숙은 애 좀 달래봐라고만 했다. 밤이 되어 시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나는 소파에 쓰러졌다. 민호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좋잖아. 고마워해야지.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좋다고? 이게 좋다고? 여보, 나 말을 꺼내려는데 아기가 또 울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아기를 안으러 갔다. 가슴속에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틀 뒤 미숙은 또 왔다.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함께였다. 손주 보러 왔지.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아기만 보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숙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줄게.
산모한텐 미역국이 최고야. 나는 그 말에 조금 기대를 했다. 어쩌면 지난번은 내가 오해한 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나를 챙기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기대는 5분도 못 가 산산조각 났다. 어머, 이게 뭐야? 미숙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렸다. 나는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갔다. 미숙은 냉장고에서 건미역을 꺼내 들고 있었다.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완도산 건미역이었다. 이 미역 어디서 났어?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완도산이라고 품질 좋은 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 코웃음을 쳤다. 완도산? 에이, 이건 너무 질겨. 맛없어. 미숙은 건미역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마트에서 파는 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이런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엄마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좋은 미역을 찾아다녔다. 산지까지 직접 알아보고 여러 군데 비교해서 제일 좋다는 완도산 건미역을 보내주셨다. 우리 딸 산후조리 잘해야 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그 마음이 담긴 미역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보내주신 건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성은 무슨.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내가 오늘 마트 가서 좋은 거 사올게. 미숙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목에서 말이 안 나왔다.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니가 친정에서 보내주신 미역을 즐기다고. 아, 그래.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어머니 입맛이 그러신가 보지. 뭐 큰일이야? 큰일이 아니라고. 친정 부모님의 정성을 무시당한 게 큰일이 아니라고.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됐다. 미숙은 자신이 마트에서 사온 미역으로 국을 끓였다. 자, 이 미역 봐. 얼마나 부드러워. 이래야 산모가 먹지. 식탁에 미역국이 올라왔다. 민호와 시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민호가 말했다. 미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 국물 한 모금 한 모금이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 같아서였다. 엄마가 보내주신 미역은 냉장고 안에서 외면당한 채 그대로 있었다. 유나야,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미숙이 물었다. 아니요, 맛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먹었다. 억지로라도 먹었다. 안 그러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목이 욱신거렸다.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수유하느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조심해. 그릇 깨지겠네. 미숙이 버럭 소리쳤다. 죄송해요. 손목이 좀 아파서. 손목? 애 키우다 보면 원래 그래. 나도 다 그랬어. 또 그 말이었다. 나도 다 그랬어. 요즘 엄마들은 약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내 고통은 인정받지 못했다. 내 아픔은 과장된 것처럼 취급당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아버지와 민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미숙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우리 손주는 정말 예쁘네. 민호 어릴 때 똑같이 생겼어. 아기를 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를 볼 때는 그 눈빛이 사라졌다. 유나야, 애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미숙이 아기를 내게 건넸다. 나는 비틀거리며 아기를 받아 안았다. 손목은 비명을 질렀다. 방으로 들어가 기저귀를 갈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기가 보지 않게 재빨리 닦아냈다. 친정에서 뭐 보내준 거 없어? 거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대답했다. 미역이랑 소고기 보내주셨어요. 소고기는 어디 거야? 한우야? 네, 한우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건 괜찮겠네. 내일 미역국에 넣어줘야겠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까는 친정 미역을 즐기다고 무시하더니 소고기는 괜찮다고?
결국 좋은 것만 골라서 쓰겠다는 거잖아. 친정 부모님의 정성 중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밤이 되어 시부모님이 돌아갔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친정 미역을. 또 그 얘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호는 짜증을 냈다. 장모님이 정성껏 보내주신 건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말했다. 무시? 어머니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입맛이 안 맞으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민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예민한 게 아니었다. 이건 미역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친정 가족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다. 장모님이 정성껏 보내주신 거잖아요. 민호가 낮에 시어머니께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나를 편들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던 거다.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게 아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그 건미역을 꺼내봤다. 엄마 손때가 묻은 포장. 딸, 잘 먹고 몸조리 잘해라고 쓰인 메모지.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요. 당신의 정성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사흘이 지났지만 미숙은 매일 왔다. 손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발걸음이 저절로 가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발걸음이 두려웠다. 현관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오늘은 또 뭘 잘못했다고 할까? 유나야, 집안이 왜 이래? 미숙은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봤다. 나는 어젯밤 아기가 3시간마다 깨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다. 정리할 여력이 없었다. 죄송해요. 어젯밤에 애가 많이 울어서. 애 키우면서 집안 정리 못하면 어떡해. 엄마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을 차리라고? 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없는 거였다. 제왕절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다. 허리는 굽힐 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라니. 민호는? 미숙이 물었다. 회사 갔어요. 벌써? 아침은 먹었어? 네, 시리얼 먹고 갔어요. 내 대답에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시리얼? 아침을 시리얼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밥을 차려줘야지. 남편한테 시리얼을 먹이면 어떡해. 나는 숨이 막혔다. 새벽 4시까지 아기 달래고 5시에 겨우 잠들었다가 7시에 민호 출근 때문에 일어났다. 밥을 할 여력이 어디 있었나? 민호도 괜찮아. 간단히 먹을 게라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도 시댁 식구들 밥 다 차렸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된장국 끓이고 생선 구웠지. 그런데 요즘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너는 부족하다는 것. 쌀 씻어서 밥부터 지어라. 미숙이 명령했다. 네. 나는 멍했다. 민호 저녁에 올 때 먹을 거 만들어 놔야지. 냉장고에 뭐 있어? 미숙은 냉장고를 열었다.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네. 어제 내가 만든 시금치 무침과 두부조림이 있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 보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였다. 이건 반찬이 아니야라는 무언의 메시지. 오늘 제육볶음 해줄게. 민호가 좋아하거든.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유나야,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와서 좀 도와. 미숙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다. 뭘 도와드릴까요? 양파 좀 썰어. 그리고 저기 마늘도 다져야 하고. 나는 칼을 들었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칼이 미끄러졌다. 조심해. 손 베이겠네. 제대로 좀 해. 미숙이 쏘아붙였다. 양파를 썰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칼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죄송한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 또 손목 타령이야?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애 키우다 보면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낳고 사는 거라니까. 또 그 말이었다.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래. 내 고통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취급당했다. 나도 민호 낳고 나서 손목 아팠어. 그래도 집안일 다 했지. 시어른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요즘 엄마들은 미숙은 말을 이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애 좀 봐. 계속 울잖아. 나는 아기를 안으려 가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다. 미숙은 요리하느라 바빴다. 제육볶음이 완성됐다. 민호가 퇴근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 먹을 거 해주려고 왔지. 미숙은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제육볶음이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잖아. 민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식탁 한 구석에 앉았다. 밥그릇이 놓였다. 또 작은 그릇이었다. 산후엔 적게 먹어야 해. 살찌면 나중에 빼기 힘들어. 미숙의 한마디. 민호 앞에는 큰 그릇에 밥이 수북했다. 그의 반찬 접시에는 제육볶음이 가득했다. 내 접시에는 몇 점뿐이었다. 많이 먹어, 민호야. 회사에서 힘들지? 미숙은 민호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그렇게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유나야, 너도 민호 좀 잘 챙겨줘야 해. 나도 챙기라고. 나는 지금 제왕절개 회복 중이고 신생아를 키우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런데 남편도 챙기라고? 나는 슈퍼우먼이 아닌데.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갔다. 민호는 소파에 벌러덩 누웠다. 아, 피곤해. TV 리모컨을 들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내가 물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쉬고. 민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목이 비명을 지르는 걸 느꼈다. 그릇을 씻다가 눈물이 떨어졌다. 설거지물에 섞여 내려갔다. 아기가 또 울었다. 나는 손을 닦지도 못하고 달려갔다. 민호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여보, 애 좀 봐줄래? 응? 아, 지금 드라마 재밌는데. 조금만.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배의 상처는 쓰라렸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게 나였다. 한때 일도 잘하고 당당했던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다시 방으로 갔다. 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 3시 아기는 또 울었다. 나는 좀비처럼 일어나 아기를 안았다. 수유를 하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미숙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던 그 순간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다. 나는 새댁으로서 잘하고 싶어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전도 붙이고 나물도 묻혔다. 손이 부르터날 정도로 일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이 한 말. 어머, 이게 뭐야? 파전이 이렇게 두껍게 붙여지면 어떡해. 다시 해야겠네. 내 노력은 그렇게 한마디에 무너졌다. 식사 시간이 됐다. 시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다. 미숙은 제일 좋은 갈비를 시아버지 앞에 놓았다. 그 다음은 민호였다. 우리 막내 많이 먹어. 민호의 접시에도 갈비가 쌓였다. 시누이들도 각자 몫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건 갈비 끝자락 한 점이었다. 뼈만 붙어 있는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냥 남은 걸 주신 거겠지. 하지만 속으론 알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제일 나중순이었다. 제일 덜한 몫을 받는 게 당연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미숙은 늘 시아버지와 민호를 먼저 챙겼다. 좋은 음식, 큰 그릇, 많은 양. 그들이 먼저였고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다. 처음엔 시댁 문화가 이런가 보다 싶었다. 위서른과 아들을 우대하는 거겠지 했다. 하지만 시누이들을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누이들은 나처럼 취급받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좋은 반찬이 돌아갔다. 괜찮은 음식이 주어졌다. 오직 나만, 며느리인 나만 차별받았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불고기를 먹었다. 미숙은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웠다. 자, 아버지 드세요. 시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놓였다. 민호야, 너도 많이 먹어. 민호 앞에도 놓였다. 시누이들도 받았다. 나는 기다렸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유나야, 너는 이것 먹어. 미숙이 건넨 건 질긴 부위였다. 기름기 없는 퍽퍽한. 나는 그걸 받아먹으면서 눈물을 삼켰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물으면 예민한 며느리가 되는 거였다. 불평하면 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다. 민호는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 알았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나는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만 질긴 고기 줘.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또 다른 날엔 과일이 나왔다. 수박이었다. 미숙은 수박을 썰면서 중얼거렸다. 가운데가 제일 달지. 시아버지께 가운데 부분을 드렸다. 빨갛고 씨 없는 부분. 민호야, 너도. 민호에게도 좋은 부분이 갔다. 나한테 온 건 껍질 가까운 하얀 부분이었다. 맛없고 딱딱한. 이건 우연일까, 의도일까?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매번 우연이겠지라고 답하려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알고 있었다. 이건 의도였다. 며느리를 아래로 두려는 명확한 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댁에서 먹었던 삼계탕이었다. 여름 복날이었다. 미숙은 아침부터 삼계탕을 끓였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닭으로 준비했어.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점심시간 식탁에 삼계탕이 올라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시아버지께 제일 큰 닭이 같다. 살이 통통하게 붙은. 아버지, 많이 드세요. 민호에게도 큰 닭이 주어졌다. 민호야, 기력 보충해야지. 시누이들에게도 괜찮은 크기가 돌아갔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건 제일 작은 닭이었다. 거의 뼈만 있는. 유나야, 너는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적당히 먹어.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다른 식구들도 웃었다. 농담처럼. 하지만 내겐 농담이 아니었다. 이건 무시였다. 나를 가족 중 제일 아래로 두는 행위였다. 나는 그 작은 닭을 보며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심장이 답답했다. 하지만 먹었다. 먹어야 했다. 안 먹으면 입맛이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민호는 옆에서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는 감탄했다. 나를 보지 않았다. 내 앞에 놓인 작은 닭을 보지 않았다. 아니, 봤어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그의 집안에선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울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몰랐다. 왜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일까? 왜 나만 차별받을까? 답은 명확했다. 나는 며느리였으니까.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보조하는 사람일 뿐. 그 후로도 나는 계속 참았다. 부모님이 늙으시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겠지. 나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미숙은 여전히 나를 제일 마지막 순위에 뒀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랬다. 아기를 낳았지만 나는 여전히 무시받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는 손주를 핑계로 더 자주 와서 더 많이 간섭했다. 나는 산모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저 손주 엄마일 뿐이었다. 아기가 젖을 다 먹고 잠들었다. 나는 아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눈물이 흘렀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민호가 깰까봐. 하지만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다. 그는 몰랐다. 아내가 매일 밤 이렇게 운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이 집안에서 무엇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나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도 엄마도 사람도 아닌. 그저 존재만 하는 그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다시 울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용기를 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호에게 말을 꺼냈다. 아기가 낮잠을 자는 시간,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뭐가 문제야? 민호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뭐가 불편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벌써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나도 좀 힘들어. 몸도 아직 회복 안 됐고 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좀. 나는 말을 이었다. 친정에서 보내준 미역 무시하시고 나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게 무시야?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냥 어머니 입맛이 그러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였다. 여보, 나는 지금 진짜 힘들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다들 그렇게 애 낳고 사는 거야. 어머니도 그렇게 우리 셋 다 키웠어. 또 그 말이었다. 다들 그래. 어머니도 그랬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내 고통은 내 것이었다. 비교당할 이유가 없었다. 여보, 나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나라고. 내가 지금 힘들다는데 왜 이해를 안 해줘? 이해는 하는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길 바라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건데 내가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순 없잖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손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럼 나는?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는? 내 마음은? 내 몸은? 다 필요 없는 거였나? 중요한 건 오직 손주와 아들뿐이었나? 여보, 나는 지금 당신한테 어머니를 원망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나도 너 편이야. 근데 어머니는 어쩌라고? 어머니 마음도 상하시잖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손주 보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불효자식 되는 거야. 불효자식?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지금 불효를 하자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다. 이해받고 싶었다. 내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건 불효였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면 불효였다.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지금 제왕절개 상처도 아물지 않았어.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애 돌보는데
어머니 오시면 또 신경 써야 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야, 왜 그렇게까지 말해? 민호는 당황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그냥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신데. 어머니의 낙, 손주 보는 낙. 그럼 나는, 내 낙은, 내 회복은, 내 마음은 다 뒤로 밀려나야 했다. 시어머니의 낙이 우선이었다. 며느리의 건강과 마음은 그 다음이었다. 아니, 순위에도 없었다. 여보, 나는 어머니가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덜 오시면 안 될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시면 안 돼? 매일 오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매일? 어머니가 매일 와? 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오시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틀에 한 번이었나? 내겐 매일 같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다. 그리고 올 때마다 나를 지적하고 무시하고 아프게 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애원했다. 나는 지금 진짜 무너질 것 같아. 당신이 내 편이 안 되면 나는 어떡해. 나는 여기서 혼자야. 친정은 멀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당신밖에 없는데. 알았어, 알았어. 민호는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한테 조금 덜 오시라고 말씀드릴게. 그만 울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그냥 나를 달래려는 말일 뿐이었다. 정말로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 같지 않았다. 진짜 말해줄 거야? 응, 말할게. 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민호는 듣지 않았다. 들어도 이해하지 않았다. 이해해도 행동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미숙은 또 왔다. 유나야, 나왔어. 초인종 소리에 내 심장이 철렁했다. 민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을까? 아니었다. 미숙은 평소와 똑같이 왔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민호 있어? 회사 갔어요. 그래. 아침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토스트요. 또 토스트야? 유나야, 남편한테 제대로 된 밥 좀 차려줘야지. 어젯밤 그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어머니한테 말하기라던 그 약속.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왔고 나는 여전히 무시당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어머니 오셨어? 그가 물었다. 응.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나는 쳐다봤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민호는 눈을 피했다. 아,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타이밍?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타이밍이 언제 맞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말할게. 진짜로.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민호는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편한 쪽을 택했다. 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쪽. 아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되는 쪽. 그게 더 쉬웠으니까. 여보, 나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중립 지키지 말고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나도 너 편이라니까. 근데 어머니도 가족이야. 둘 다 소중하지. 민호의 대답이었다. 둘 다 소중하다고? 그럼 왜 나는 항상 뒤로 밀려나는 건가? 왜 내 마음은 무시당하는 건가? 둘 다 소중하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명확해졌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 편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얼굴, 산발한 머리. 이게 나야? 39살 한때는
당당했던 프리랜서 번역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일했던 사람. 그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남편의 무관심이 나를 지원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포기했다.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내가 예민한 걸 거야. 그렇게 나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아기가 울었다. 나는 로봇처럼 방으로 갔다. 아기를 안았다. 젖을 물렸다. 아무 감정 없이. 예전엔 아기를 안으면 행복했다. 내 아이야. 내가 낳은 생명이야. 그런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마저 사라졌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의 말, 미숙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약해. 다들 그렇게 애 키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정말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야.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내가 적응을 못한다고 했다.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가, 미안해. 나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금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맑은 눈동자로.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엄마, 나 힘들어. 여기서 못 살겠어.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 없었다. 엄마가 걱정하실 게 뻔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면 할수록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들릴 것 같았다. 핸드폰을 열었다. 엄마가 보낸 카톡이 있었다. 유나야, 몸은 좀 어때? 아기는 잘 자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따뜻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할 수 없었다. 뭐라고 쓸까? 괜찮아요라고 거짓말할까? 아니면 힘들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할까?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됐다. 민호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혼자 아기를 돌봤다. 저녁도 안 먹었다. 먹고 싶지 않았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다. 그저 아기에게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기계처럼 반복했다. 아기가 잠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 질문이 또 떠올랐다. 민호를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텅 빈 거실에 대고 물었다. 우리는 부부잖아. 한 가족이잖아. 왜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중립만 지켜? 왜 나를 혼자 둬? 대답은 없었다. 그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SNS를 봤다. 친구들의 행복한 육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우리 아기 100일. 남편이 아기 목욕시켜주는 중.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았다. 나만 유난 떠는 걸까? 자책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견디는 걸까?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내가 문제인 것 같았다. 나만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다. 나만 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SNS를 껐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시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나도 남편이 든든하게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현실은 달랐다. 새벽 1시 민호가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아기 잤어? 응. 넌 저녁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다. 안 먹었다.
하지만 말하기 싫었다. 말하면 왜 안 먹었어? 라고 물을 것이고 나는 설명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싸울 것 같았다. 민우는 씻으러 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마음도 몸도 다 바닥났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자러 안 와? 민호가 방에서 불렀다. 곧 갈게.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소파에서 그대로 앉아 어둠을 바라봤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아기가 곧 깰 시간이었다. 그럼 나는 또 일어나야 했다. 또 젖을 물려야 했다. 또 달래야 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아무 감정이 없었다. 엄마는 기쁘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나는 지금 의무처럼 하고 있었다. 엄마는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나쁜 엄마야. 혼잣말을 했다. 나는 나쁜 며느리고 나쁜 아내고 나쁜 엄마야. 자책이 쏟아졌다. 내가 모든 것의 문제인 것 같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더 강했어야 했다. 더 이해심이 많았어야 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로봇처럼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민우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았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젖을 물렸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아기가 모르게, 남편이 모르게, 세상이 모르게. 나는 혼자야. 그 깨달음이 명확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숨쉬고 움직이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수유를 마치고 아기를 재웠다. 침대에 누웠다. 민우는 여전히 코를 골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계속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계속 혼자 견디며 살아야 하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두려웠다.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화를 낼까? 남편은 나를 떠날까? 나는 더 외로워질까? 무서웠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안 내는 것도 다 무서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너무 무너져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들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잠들고 싶었다. 깨어나지 않아도 되는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다. 유나야, 오늘 우리 집에서 애 100일 잔치 하자. 미숙의 전화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100일 잔치? 시댁에서? 어머님,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집이 넓잖아. 친척들도 다 부르고 크게 해야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00일 잔치는 내가 준비하고 싶었다. 작게라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정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로 잡을게.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아기만 데리고 와.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인데 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이번에도 나는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걸까? 이번에도 내 목소리는 묻혀야 하는 걸까? 민호가 퇴근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100일 잔치를 시댁에서 하신대. 그래, 좋잖아.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신다니까.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근데 여보, 나는. 뭐? 나는 우리끼리 작게 하고 싶었어. 친정 부모님도 편하게 모시고
친정 부모님도 오시면 되지. 어머니가 초대하시겠지.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준비하고 싶었다고. 내 아이 100일 잔치니까. 에이,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가 해주신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또 그 말이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나는 감사해야 할 며느리였다. 의견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고 따르고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존재였다. 여보, 나도 엄마야. 내 아이 100일 잔치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결정? 뭘 결정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민호는 TV를 켰다. 대화는 끝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무능해서.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100일 잔치 시댁에서 한대. 그래, 그것도 좋네. 엄마는 밝게 대답했다.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야, 너 우니? 아니야, 안 울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 왜 그래, 딸아? 무슨 일 있어? 나 힘들어, 엄마. 여기서 못 살겠어. 그 말이 터져나왔다. 참았던 모든 게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해. 남편은 내 편도 안 돼. 나는 여기서 투명인간이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 엄마도 다 겪었어. 참아야 해. 나는 그 말에 더 울컥했다. 엄마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참으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달라지실 거고. 엄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말했다. 나는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이해받고 싶어.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유나야, 그래도 참아야지. 이혼하려고? 아기도 있는데? 이혼? 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벌써 그 단어를 꺼냈다.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참아야지. 세상에 시집살이 안 힘든 집이 어딨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또 그 말이었다. 다들 그래. 원래 그래. 참아야 해.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엄마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정말 예민한 걸까? 나만 유난 떠는 걸까? 모두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친정 엄마도. 나는 적응을 못하는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존중받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인간답게 대우받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게 과한 요구였을까? 그게 예민한 거였을까? 밤이 됐다. 아기가 잠들고 민호도 잠들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계속 견딜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꿀 것인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 답을 적었다. 존중받고 싶다. 내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길 원한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을 썼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답은 명확했다.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나 자신의 침묵. 세 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마지막 것뿐이었다. 나 자신의 침묵.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어려웠다. 뭘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와 맞서 싸울까?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날까? 모든 선택이 두려웠다. 모든 결과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계속 참고 살다간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나는 이미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올라가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 멈춰야 했다. 백일잔치, 그게 기회일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아니요, 어머님. 백일잔치는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물론 폭풍이 올 것이었다. 미숙은 화를 낼 것이고 민호는 나를 원망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다. 아니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시작이었다. 경계를 그는 것, 내 공간을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민호에게도 말해야 했다. 제대로, 명확하게, 여보,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야. 당신이 내 편이 안 되면 우리 결혼 지속하기 힘들어. 이 정도는 말해야 했다. 부드럽게 넘어갈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하지만 무서웠다.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민호가 나를 떠날까? 나는 혼자가 될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지금도 나는 혼자잖아.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새벽 4시 아기가 깼다. 나는 일어나 아기를 안았다. 젖을 물렸다. 아기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달라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무너진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아이도 그렇게 자랄 것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엄마가 용기 낼게.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를 지킬게. 더 이상 참지 않을게. 엄마는 엄마답게 살 거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거야. 아기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내 모습을 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나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나는 유나야. 거울에 대고 말했다. 나는 39살이고 번역가이고 엄마이고 아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는 나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휴대폰을 들었다.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백일잔치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통화 가능하신가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됐다. 돌이킬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뚫린 것 같았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린 기분이었다. 나는 방금 첫걸음을 뗐다. 작지만 분명한 걸음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낼 거야. 무서워도 힘들어도. 이게 나와 내 딸을 위한 길이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아기가 미소 지었다. 생후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 같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그렇게 나는 갈림길에서 선택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나를 위해, 내 딸을 위해 싸우기로.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어머님, 백일잔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전화 너머로 미숙의 숨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내가? 네, 제 아이 백일잔치니까요.
제가 장소도 정하고 음식도 준비하겠습니다. 유나야,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시원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5분도 안 돼서 민우한테 전화가 왔다. 야,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100일잔치 내가 준비한다고 했어. 미쳤어? 어머니가 해주신다는데 왜 그래? 내 아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유나야, 제발 좀 협조해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민우는 짜증을 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 나는 지금 심각해. 당신이 계속 어머니 편만 들면 우리 결혼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뭐?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당신이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라도 나를 지킬 거야. 그게 싫으면 당신이 선택해. 전화를 끊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미숙이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유나야, 나 좀 보자. 나는 문을 열어줬다. 미숙은 거실로 들어와 나를 쏘아봤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의견을 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제 아이 100일잔치 정도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야? 미숙은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지난 3달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친정 식구들을 깎아내리고 제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다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뭐?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네, 무시하셨어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민우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미숙은 다시 소리쳤다. 예전엔 며느리들이 다 고분고분했어.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집안일 다 하고. 예전이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은 2025년이에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뭐? 내가 손주 보는데 연락을 해야 돼? 네, 이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산후조리 중이에요. 매일 오시면 저는 쉴 수가 없어요. 미숙은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진짜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민호가 어머니 편만 들면 저는 제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선택.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을 것이다. 좋아, 좋아. 나는 이제 안 와. 미숙은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나는 방금 나를 지켰다.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사실대로 말했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그럼 남편이 할 말은 뭐야?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지난 3달 동안 뭐 했어? 나 혼자 무너지는데 TV만 봤잖아.
어머니가 나 무시하는데 모른 척 했잖아. 그게 남편이 할 일이야?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바쁘고. 나는 안 힘들었어? 나는 제왕절개하고 밤잠도 못 자고 혼자 아기 돌보면서 어머니 눈치까지 봤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잖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여보, 나는 지금 심각해.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계속 중립만 지키면 우리 결혼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 그럼 어쩌라고? 어머니랑 싸우라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나를 지켜달라는 거야. 어머니, 유나가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진짜? 응, 진짜. 이번엔 진짜로 할게.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진지했다. 아마 내가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100일 잔치는 내가 할 거야. 당신도 도와줘. 알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내 의견에 동의했다. 다음 날 민호는 정말로 미숙에게 전화했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어머니, 유나가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유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미숙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유나는 제 아내예요.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아내도 소중해요. 앞으로는 유나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줬다. 전화가 끝난 후 민호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늦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서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100일 잔치 날이 왔다. 나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다. 친정 부모님, 친한 친구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다. 미숙은 늦게 도착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나는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완도산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였다. 이 미역국은 친정 어머니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완도산 미역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했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 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고 지켜주기 시작한 남편에게도 고마워요. 시작한? 사람들이 웃었다. 민호도 쑥스럽게 웃었다. 미숙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앞으로 저는 제 목소리를 내며 살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친구들이 환호했다. 친정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는 내 손을 잡아줬다. 나는 우리 딸을 안고 케이크를 잘랐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잔치가 끝난 후 미숙이 다가왔다. 유나야. 네,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과였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할게요. 어머님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오늘 멋있었어. 당당하고 아름다웠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아기를 재우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석 달 전 그 초췌한 모습은 없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미소가 진짜였다. 나는 해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나를 지켰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었다.
미숙과의 관계도, 육아도, 모든 게 여전히 어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엄마가 이겼어.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다. 통쾌하지? 엄마가 드디어 나답게 살기 시작했어. 너도 자라서 이렇게 살아.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약속해.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다. 악몽도 눈물도 없는 잠. 나는 웃으며 잠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통쾌하고 당당하게.